관계 관리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6일 우리 4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교재 신청을 받고 작업을 하면서 느낀 건 우리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정말 전국 각지에서 다 오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배웠던 셀프 리더십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내 자신을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죠. 이때 우리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이태원 클래스의 박세로이 군을 소환을 했었습니다. 자기 관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해서 나의 행동들이 비생산적으로 가지 않게끔 적절하게 조절을 하고 또 자기 주도적인 특징들을 보였죠. 남한테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논하되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특징들을 살펴봤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주춤거리면서 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한 자신감을 장착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자율과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스스로 책임지고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셀프 리더십의 개념이었죠. 자, 오늘은 자아 개념, 셀프 컨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자아 개념,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자아 개념이라고 하면 뭐 이런 거 있죠. 아, 그게 없으면 내가 아니야. 부지런하면 또 나지. 뭐 아니면 정보를 빨리 아는 그런 거 하면 나지. 뭐 이런 식으로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것, 이게 바로 자아 개념입니다. 주관적으로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남들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느끼는 내 자신이기 때문에 주관적 인식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나,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이겠죠. 나는 내 자신을 좋게도 생각할 수 있고 나쁘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사실이라는 건 있겠죠. 내 자신은 어떤 특정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일 수 있지만 같은 내 자신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자아 개념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어떤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나는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하는 겁쟁이야. 혹은 나는 지나칠 정도로 생각을 밀어붙일 때가 있어. 난 정말 너무 조심하는 성격이야. 이런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반면에 동일한 현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더 좋아해. 혹은 나는 가끔 내 신념을 되게 강하게 밀어붙일 때가 있어. 아니면 나는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굉장히 신중한 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러한 특징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질 수도 있고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자아 개념을 진행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페르소나라고 하는 개념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가면을 쓴 인격이죠. 페르소나의 좀 사전적인 정의 또는 학술적인 정의는 어, 자아 개념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자아 개념은 내가 나를 인식하는 것이라면 이제 페르소나는 사람들 눈에 비친 그래서 실제 내 모습과는 다른 가면을 쓴 인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종종 이렇게 쓰일 때도 있죠. 어떤 유명 배우가 유명 감독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어떤 대변할 수 있는 대역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그때 예를 들면 봉준호의 페르소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페르소나라고 하면 가면을 쓴 인격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방탄소년단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저도 팬인데요. 어, 지난달에 나왔던 맵 오브 더 소울의 인트로를 보면 페르소나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그 노래의 시작을 보면 나는 누구인가 평생 물어온 질문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자아 개념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다양한 인격들을 가지고 있죠. 지금 수업을 들을 때의 인격,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릴 때의 인격, 또 부모님 앞에서 보여주는 인격. 근데 그 다양한 인격들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 다양한 모습들은 모두 더해져서 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페르소나가 사람들의 눈에 비친 실제 성격과는 다른 내 모습들의 조각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자아 개념이 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평생 물어온 질문. 이걸 보면 저도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제출했던 보고서의 주제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 생각해 볼 기회였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뭐 나는 누구인가, 이름 뭐고, 어디 살고, 내 부모는 누구고, 이런 것들을 써내려 가다 보니까, 뭐 먼저 이름에서 걸리죠. 그러면 최지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모두 나인가? 이렇게 혼란이 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마 자아 개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 개념이 어떤 특정 지점에 있겠지만 계속 바뀔 테고 아마 평생을 물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가사도 평생 정답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흘러가고 있죠. 자, 그 다음 가사가 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나란 사람이 고작 말 몇 개의 문장을 통해서 답할 수 있었다면 신께서 그 수많은 아름다움을 다 만들진 않았겠지라고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아 개념을 찾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네, 어려운 일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죠. 자, 나는 내가 개인지 돼지인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남들이 와서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네 라고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돼지 목에 진주, 뭐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 표현 다들 아시죠?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가 과연 가치가 있는 물건일까요? 차라리 먹을 거, 감자 하나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가치가 있겠죠. 그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뭐 보물이라고 하더라도 뭐 다이아몬드라 하더라도 혹은 현금 얼마라 하더라도 그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겠죠. 스스로는 내가 뭐 개인지 돼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진주 목걸이를 걸어줬는데 내가 과연 진주 목걸이의 가치를 알 만한 존재일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내가 현재 쓰고 있는 다양한 가면들 중에 하나는 그 진주 목걸이의 가치에 걸맞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인격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럼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라고 하는 혼란에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맵 오브 더 소울이라고 하는 것 직역하면 왜 영혼의 지도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아 개념을 찾아가는 거죠. 나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여러 가지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나인가? 이런 고민들이겠죠. 자, 다음 페이지에서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지금 먼저 그림을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작게 표현되어 있고 한 사람은 굉장히 크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감을 하실 수 있는 것이 내가 만들어낸 어떤 인격체가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집단 속에서 고분고분하고 규칙을 잘 지키고 이런 모습들. 사실 그게 내 모습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런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 생활하기에 편해서 그런 모습, 그런 가면을 쓴 채로 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모습보다 너무 커져 있어서 그 꾸며낸 내 모습이 너무 현실, 진짜의 내 모습을 압도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리는 그런 시점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여지는데, 자, 그 가사 있죠. 이 가사는 제가 조금 수정했어요. 너무 이제 수업에 사용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너무 직선적인 표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약간씩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내가 기억하고 사람들이 아는 나, 네, 뭐 페르소나 어떤 인격의 한 부분이겠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다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나, 네, 아주 솔직한 나겠죠. 또 뭐 그동안 나는 사람들을 속여오고 내 자신을 속여오기도 했다. 뭐 위선적이기도 했고 위약적이기도 했다. 뭐 이런 가사들이 나오죠. 사실은 안 착한데 착한 척하기도 했고, 사실은 마음속 나 나쁜 사람 아닌데 나쁜 사람인 척 하기도 했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표현을 했나요? 이게 내가 걸어두고 싶은 내 방향의 척도라고 했습니다. 어, 이 끝에는 이 척도라고 하면 뭔가를 내가 평가할 때 쓰이는 기준이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달아뒀는데요. 이 많은 페르소나들을 통해서, 다양한 가면들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내 자신이 과연 누구지? 뭘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지? 판단해야 되지? 라고 할 때, 가끔 착한 척 했던 나, 나쁜 척 했던 나, 뭐 거짓말 했던 나, 뭐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모두 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는 자아 개념,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컨셉을 잡는데 척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난 이 모든 것들을 다 걸어둘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 밑에 또 그림을 보면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닮은 다양한 사람들이 주변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사가 이렇게 진행되죠. 자, 내가 되고 싶은 나, 사람들이 원하는 나, 내가 사랑하고 내가 빚어내고 가끔은 울거나 웃고 있는 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매 순간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아 개념, 그 셀프 컨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수업 자료가 있어서 노래를 활용해 봤는데요. 어, 자아 개념이라고 했을 때 내 자신을 그러면 명쾌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명, 혹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설명,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강박을 가질 수도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그 모습들이 때로는 굉장히 상반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내 모습이 아닌가? 라는 고민이 들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내 자신을 찾아가는, 혹은 셀프 컨셉을 잡아가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맵 오브 소울,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스스로 찾아가는 지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를 한번 언급해 볼까요? 막 뛰어다니는 아이에게 뛰어다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타이를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에 등장하는 부모님께서는 야, 저 강아지 좀 봐. 얼마나 얌전히 있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모습을 건드립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는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사람들이 야, 너 나쁜 사람이잖아. 어떻게 해봐. 라고 하면 나의 나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고, 에이, 너 왜 그래? 너 착한 사람이잖아. 라고 하면 뭔가 착한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공공장소에서 뛰어다니는 행동을 어, 동물보다도 못한 행동으로 지적받았을 때, 그렇다면 나는 좋아, 동물만도 못한 어떤 행동들을 보여주겠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아 개념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게 잡아가기 시작했다면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로 이어지고, 또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행동, 바람직한 행동은 또 긍정적인 사고로
긍정적으로 이어져서 이것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마찬가지겠죠. 내가 내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이것은 부정적인 사고로 이어지게 될 테고, 실제로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여기서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기대되는 사회적인 기준입니다.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행동들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더 셀프 리더십을 갖고 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자아 개념보다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긍정,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긍정, 자만심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너무 과도한 허세,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리고 반대,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 개념 갖는 것, 권장하지 나쁘다는 것, 예. 그런데 너무나 지나친 부정으로 인해서 깊은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경우, 어떨까요? 그래서 지나친 긍정도 경계해야 하지만 자만심에 빠져 있는 경우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그저 긍정적으로만 생각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겠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열등감에 빠져 있게 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 셀프 리더십 발휘하는 첫 번째 자기 그 통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아 개념,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자아 개념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 자아 개념은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형성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반영 평가고요. 두 번째는 사회 비교를 통해서 형성이 됐습니다. 반영 평가를 먼저 살펴보면 말 그대로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을 내가 반영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자아 개념을 형성해 나가는 거죠. 어렸을 때 갓 태어난 우리는 자아 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는지를 내가 보고 느끼고, 그래서 그 대해주는 것들을 내가 반영을 해서 내 자신을 형성하게 되죠. 예를 들면 어머나 넌 너무 귀한 아이구나, 그죠? 어머 우리 귀한 누구, 어머 이런 얘기, 아니 혹은 가족들이 너 같은 애가 왜 태어난 거니, 뭐 이런 식으로 뭐 부정적인 평가만을 받아왔다면 어린 시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는 이 자아 개념은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와주어서 너 너무 고마워. 내 딸이 혹은 내 아이로 태어나주어서 너무 고마워. 이런 인사들을 자주 받았다면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 좋은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긍정적인 자기 인식이 있었겠다면, 꾸중을 들을 때마다 너 같은 애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거니? 아니면 울고 있어도 혹은 뭐 이럴 때 제대로 그런 욕구에 대해서 대처를 받아보지 못했다면 부정적인 자아 인식이 싹트게 되겠죠. 자, 이어서 성장기 때는, 이때는 스스로 설정한 중요한 타인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타인이라고 하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한 이야기는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에게 한 한마디는 나의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 중요한 타인은 가족, 친구, 선생님, 혹은 내 또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가족들이 나에게 한 말, 혹은 친구들이 나에게 내린 평가, 넌 정말 뭘 잘하는구나, 혹은 선생님께서, 저도 학생 때, 넌 정말 책을 잘 읽는구나, 라고 지나치듯 했던 한마디가 꿈을 키우게 하는 계기가 되었었죠.
그리고 또래 집단, 내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무엇, 내 친구들은 요즘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야. 왜 나만 없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도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아 개념이 형성되게 되면 이제 30살 이후에 도달하게 될 텐데, 30살 정도 이 안팎,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중요한 타인,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때는 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메시지,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아 개념이 형성되게 되죠. 어떤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했다. 그러면, 아, 난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라던가, 이런 식이지. 주변에서 가족들이 계속해서 혹은 친구들이 아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에게는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게 되겠죠. 자, 자아개념이 형성되는 이제 두 번째는 사회 비교를 통한 것입니다. 자, 비교 아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혹은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비교를 해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낫네 라고 생각하면 이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이 될 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던가 어떤 것들이 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못하잖아 라고 하면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하는데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누군가에 비해서 우수한가, 열등한가, 또는 다른 사람들과 내가 같은가, 다른가, 이런 것들을 비교함을 통해서 나만 다르다면, 나는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왜 그러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자, 밑에 이제 사례를 제가 제시를 해봤는데요. 2015년도에 서초동에 새 모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사건인데요. 굉장히 상류층의 집안이었는데, 연소득도 높고 굉장히 잘 살았죠. 그런데 상류층의 사람이 중상위권으로 떨어졌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생활고에 비관해서 가장이 부인과 자신의 어, 두 딸에게 그렇죠. 네, 그런 짓을 하고 자신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뜻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사회적인 비교를 할 때 빈곤층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이들은 사회 전체에서 느끼는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어떤 자아 개념에 있어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최상류층에 있다가 그냥 상류층으로 혹은 상류층에 있다가 중상위권으로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이 세모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도 뭐 10억 가까이 됐었고, 통장에도 현금으로 2억 가까이 있었고, 굉장히 돈이, 우리, 일반 서민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절대 경제적으로 빈곤함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설정한 비교 집단과 비교했을 때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꼈을 때는 자아 개념이 부정적으로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비합리적인 외모 기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사회 비교를 하는 것 중에 외모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하는데, 외모를 통해서도 이제 자아 개념이 형성될 수 있잖아요. 근데 TV에 나오는 아주 소수의 집단과 나를 비교를 하는 거죠. TV에는 뭐 신체 비율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일반 집단과는 다른 상위라고 표현은 좀 그렇죠. 조금 다른 집단들이 등장을 하죠. 이제 말랐다거나 이런 표준 지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상 범위를 많이 벗어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TV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외모를 비교하고 그들을 나의 외모의 기준으로 설정을 했을 때
그러면 나의 자아 개념은 굉장히 부정적인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합리적인 외모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을 때, 실제 사실과는 다르게 굉장히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은가 다른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발레, 남자아이가 발레를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영화에서는 남자아이인데 발레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일상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표현이 되죠. 그럼 그 아이는 굉장히 혼란을 겪습니다. 난 남자인데 왜 발레가 좋지? 나는 굉장히 이상한 건가? 이런 것들이 자아 개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이제 채식주의자들이 지금 많이 늘어났지만 초기만 하더라도 내가 채식주의자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고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채식주의자 스스로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많이 다른 건가? 내가 이 채식을 선택한 것이 좀 이상한 건가? 라고 하면서 이런 사회 비교들을 통한 결과가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그 생각이 형성되는 데는 태어나면서 성장기를 거쳐서 많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나에게 반영이 됐고, 두 번째는 사회 비교, 내가 설정한 어떤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그보다 열등한지 우수한지 아니면 같은지 다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성이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런 개념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아 후원자가 있고요. 자아 파괴자가 있습니다. 자아 후원자는 나를 이제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자아 파괴자는요, 비난하고 인정하고 가치 없게 만드는 사람이죠. 자, 우리는 반영평가와 사회 비교를 통해서 자아 개념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아 후원자는 나를 긍정적으로 자아 개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고요. 자아 파괴자는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제가 숙제를 해가지 못한 겁니다. 그래도 숙제를 제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해가고 싶어서 부랴부랴 과제를 이제 하는 거죠. 이때 선생님이 보여줄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자후원자의 모습입니다. 그래, 그래도 조금이라도 숙제를 하는, 숙제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고맙구나. 이런 반응을 보여준다면 뭔가 나의 자후원자가 되어서 나의 자아가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아 파괴자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이 녀석 숙제도 안 하고 뭐 지금서 뭘 한다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면 되겠죠.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좋아하는 이제 과제가 주어져서 정말 열심히 해갔습니다. 신이 나서 막 했죠. 신이 나서 한 결과물을 발표할 기회가 있길래 자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과제를 다 듣고 나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끼느라 고생 많았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자리에서 힘이 쭉 빠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정말 베끼지 않았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주제이고 열심히 해서 정말 신나서 해갔는데 그런 평가를 들었을 때는 나의 자아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근데 이런 경험들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나도 내가 누군가의 자아 후원자가 되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의 자아 파괴자가 되기도 했을 겁니다. 친구들과 지내면서 어떤 친구가 새 옷을 입고 왔어요. 누구야? 너 새 옷 입고 왔구나. 되게 잘 어울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오, 뭐야, 새 옷이었어? 뭐 헌옷인 줄 알았네? 어울리지도 않는 거 왜 샀어? 그걸 돈 주고 샀어? 라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자아 후원자와 자아 파괴자가 있는데 과연 자아 파괴자의 말을 내가
귀 기울일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는 성인이 되었으니까 생각을 해보시고, 또 자아후원자의 말에 내가 한껏 또 어깨가 으쓱으쓱 뭐 그럴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왜곡된 자아 개념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분히 훌륭한 친구인데, 난 너무 부족해. 난 너무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혹은, 조금 성격을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는데 전혀 문제점을 느끼고 있지 않는 거죠. 내가 왜? 나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이렇게. 실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아의 모습보다 왜곡된 자아 개념을 갖고 있을 그런 상황은 도대체 왜 연출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세 가지 정도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그거죠.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나 예전에 잘 나갔었어. 난 예전에 뭐 이랬어. 나 예전에 반장이었고, 예전에 이런 것이죠. 예전에 어떤 긍정적인 자아 개념, 과거의 낡은 정보, 이미 지나간 일이 현재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과거의 나는 이미 지나갔고, 현재의 나는 더 이상 그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곡된 자아 개념이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에서 계속해서 왜곡된 피드백을 주었을 경우입니다. 네가 최고야. 물론 이런 태어나면서 또 성장기를 거쳐서 주변에서 중요한 타인들이 네가 최고야. 너 정말 잘했어. 네, 좀 전에 이야기했던 자아 후원자, 자아 파괴자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과도한 칭찬만을 해주었거나 혹은 너무나 과도한 비난만을 해왔거나 받아왔거나 그러면 실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아 개념과는 조금은 동떨어진 왜곡된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왜곡된 피드백과 조금 비슷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좀 다른 개념입니다. 사회적 기대라고 하는 건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어떤 특징, 그런 특징들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어떤 기대되는 것들을 요구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첫째가 있겠죠? 장녀, 장남이 있겠죠. 그러면 동생들하고 뭔가 막 싸울 때 부모님들이 야, 넌 첫째가 돼서 왜 그러니? 네가 양보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교육받아 왔다면 어떤 상황에서 사실 나는 내가 저것들을 모두 차지하고 싶은데 첫째니까 내가 양보를 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그런 정서들이 억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 개념보다 왜곡된 자아 개념으로 내 자신을 인식하고 있을 수 있겠죠. 한번 살펴보시죠. 내 자신이 과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누리었던 어떤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것, 지금은 아닌데, 그때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어떤 왜곡된 형태의 자아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내 주변에는 나를 칭찬만 해주는 사람 혹은 비난만 해주는 사람으로 둘러싸여 있진 않은지, 그리고 나를 얽매고 있는 사회적 기대 같은 것들이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벗어나야지만 왜곡된 자아 개념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바른 자아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노력해 보시죠. 자, 조금씩 발전해 왔죠. 그리고 조금 더 현명해지셨습니다.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고, 또 어떤 결과들이 있었고, 또 5년 전의 뭐 짧게는 1년 전의 2년 전의 나보다 지금의 나는 어떤 것들이 더 나아졌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나의 장점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인식해서 나의 자아 개념을 확립해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사람들이 나의 어떤 점을 좋아하나, 나의 어떤 특징들을 감사해 하나, 이런 것들도 한번 천천히 관찰해 보시면 내 자신의 긍정적인 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의 문화가, 한국 사회의 문화가 겸손함을 조금 권장하죠. 그래서 만났을 때 나의 어떤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는 좀 쉽게 말하고, 나의 좋은 점을 말하는 것은 너무 좀 잘난 척 한다라는 그런 인상이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내가 내 자신의 장점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단점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른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데 살짝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나의 강점, 약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균형을 잡아간다면 객관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자아 개념과 정직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 안에 다양한 페르소나가 있죠. 이런 것들, 공적자와 사적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저도 수업할 때, 여러분들과 대면할 때, 이런 제 모습은 공적자죠. 하지만 뭐 가족들과 있을 때의 모습, 친구들과 있을 때의 모습은 사적인 자아일 겁니다. 그 모습이 일치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한테 저 혼자 있을 때 모습도 다르겠죠. 자, 그럼 사람들한테 어떤 면을 얼마만큼 보여줘야 할까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자기 노출이라는 개념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기 노출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나에 대한 것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날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조에리의 창은 교재에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은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남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공개된 영역이라고 합니다. 나도 그 특징 알고 있어. 나 그래 맞아. 나 아침잠이 좀 많아. 맞아. 그 사람들이 다 알지. 자, 두 번째는 남들은 아는데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너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약하더라. 내가 마음이 약하다고? 네,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야. 너만 빼고 다 알아. 라고 하는 이런 영역들이 바로 눈먼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영역이 있죠. 이게 바로 숨겨진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영역, 미지의 영역입니다. 물론 이게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분명 존재합니다. 네, 앞으로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살면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드러나겠죠. 이 미지의 영역은 공개된 영역, 숨겨진 눈먼 영역, 어디로든 확장이 가능한 영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자기 노출은 어떤 영역에서 발생하게 될까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영역, 이 숨겨진 영역에 있는 정보, 나에 대한 어떤 것들을 사람들한테 꺼내는 거죠. 여기에서 자기 노출이 일어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자, 좀 전에 그 표를 이제 좀 더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오픈, 그리고 블라인드, 히든, 언노. 여기 최근에 겨울왕국 Into the Unknown, 다들 아는 단어이실 겁니다. 자아 개념과 정직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이 히든, 숨겨져 있는 영역에 있는 남들이 모르는 나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그러니까 자아 개념, 내가 인식하고 있는 자아 개념이긴 한데 남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 사실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아 노출인데, 자기 노출, 자아 노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직하게 나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죠. 자, 한번 좋은 점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나만 알고 있던 내 모습을 사람들 앞에 탁 이야기했을 때는
정신적인 안정감, 발을 뻗고 잘 수 있게 되겠죠. 나만 알고 있었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나의 특징이었으니까요. 지금 뉴스에 그 N번방 사건이 사람들을 아주 분노에 쌓이게 하고 있죠.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하고 또 그 방에 입장했던 사람들의 그 정보, 신원을 확인해 가는 조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해당인들은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기도 하지만 또 일부의 사람들은 나 그 성착취 동영상을 봤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태도를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태도 자체가 뭐 숨겨진 영역, 자아 개념에서 있어서 숨겨진 영역이다라고 정확히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은 몰랐지만 나만 알고 있었던 나의 어떤 특징, 네, 사실은 성착취 동영상을 내가 시청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꽁꽁 계속 숨기고 언제 나의 정보가 밝혀질지 전전긍긍한다면 두렵겠죠. 하지만 내가 이걸 처벌을 받더라도 나 이거 받습니다. 그리고 수사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속이 후련하겠죠. 네,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겠죠. 이런 정신적인 안정감입니다. 자, 그리고 말하면서 명료해지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은 머릿속의 생각들은 지금 굉장히 추상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걸 말로 표현하면서 아, 맞아. 바로 이거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저도 뭐 논문 지도를 받을 때, 대학원생 시절에 논문 지도를 받을 때, 논문을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교수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아니야. 나도 지금 말하면서 정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말을 하면서 정리해 나가는 이런 상황. 그래서, 정리도 안 되고 내 자신도 사실 잘 몰랐고 남은 나에 대해서 더 몰랐는데 말을 하면서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맞아. 난 그런 사람이었어. 예, 이렇게 더 명료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이상 숨겨져 있는 나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혹은 공개한 내 모습이 더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관계가 서로 시작될 수가 있겠죠. 자, 이 그림들은 사실 보면 첫 번째 그림은 열린 공간, 오픈된 영역이 이 네 가지 영역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눈먼 영역이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게 저희 구성을 해봤고요. 또 세 번째는 그 숨겨진 히든 영역이 가장 크게 차지하게 또 해봤습니다. 네 번째는 네, 이렇게 미지의 영역이 가장 크게 구성을 해봤죠.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건강한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몇 번째일까요? 네, 첫 번째겠죠. 남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이 오픈된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자아 개념은 가장 건강합니다. 반면에 이 숨겨진 영역이 많은 사람들, 쟤는 속을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경우가 주변에 있잖아요.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주변에 뭐 같은 학번의 친구일 수도 있는데, 쟤는 내가 1년을 봤는데도 어떤 애인지 잘 모르겠어. 숨겨진 영역이 많은 거죠. 숨겨진 영역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도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그 숨겨진 영역을 조금씩 줄여나가서 이 오픈된 영역이 많이 있게끔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좋겠죠. 자기 논술의 단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아까 예를 들었던 그 N번방 사건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공개했습니다. 저 사실 그거 성착취 동영상을 봤습니다. 라고 공개를 했을 때 세상에 라고 하면서 주변 인간관계가 모두 단절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단번에 부정적인 인상 받을 수 있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원치 않게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이래서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어. 그래서 나만 알고 있으려고 했어. 내가 이런 얘기 꺼내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라서 내가 말을 안 한 거야. 이런 거죠. 하지만 말을 했을 때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해서 자아 개념과 이 정직성 간의 균형을 찾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번에는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론이라고 이름이 붙으면 여러분들 아우 이건 뭐예요 할 텐데 이게 또 재밌는 것이고 우리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뭐 누구나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회침투 이론은 양파의 모습과도 닮았는데요. 양파를 한 겹 까내면 안에 또 있고 또 까내면 또 있고 그렇죠. 그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대인관계가 발전하면 할수록 더 친밀한 수준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인데 별로 친하지 않은 관계는 양파의 맨 겉에 있는 껍데기처럼 다양한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긴 하지만 깊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계가 친해질수록 더 친밀한 관계가 될수록 한 껍질 한 껍질 서로에게 더욱더 친밀한 깊이 있는 정보들 아까 히든 영역에 있는 그런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든 영역에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히든 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폭과 깊이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폭은 넓지만 깊지 않은 것, 폭은 좁지만 깊이 있는 이런 관계가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신입생인 경우에는 처음 만나서 나눌 수 있는 대화들이 뭐가 있을까요? 나 이름 뭐고, 어디 살고, 아니면 뭐 학교 앞에서 혼자 자취를 한다거나, 나는 뭐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살아. 라던가, 나는 뭐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 취미는 뭐야? 이 정도로 아주 얕은 수준의 양파로 치면 겉껍질. 남자 있겠죠? 자, 그런데 조금 더 친해지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까요? 나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마치고 검정고시를 치렀어. 자, 학업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또 이성 관계에 대해서도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있는데 누구야? 사귄 지 얼마 됐어? 이런 식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점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죠. 세계관에 대해서도 처음엔 나는 뭐 이야기하다가 특히 정치 이야기에 대해서는 가족끼리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는 뭐 어떤 정치인을 지지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나눌 수가 있겠죠. 이 이야기는 정리하자면 별로 친하지 않은 대인관계는 이 겉에서 맴도는 이야기, 다양한 주제를 나누더라도 깊이가 없는 이야기만 나누게 되어 있고, 하지만 우리가 친밀한 관계에 도달하게 된다면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 점점 깊이 있는 대화들을 서로 주고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던지는 질문은 이게 되겠죠. 자,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더 친합니까? 아니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얕은 주제를 나누는 경우가 더 친합니까? 네, 답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죠. 누가 더 친할까요? 자, 그럼 이제 자아 개념과 정직성에 있어서 자기 노출의 지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 숨겨진 영역에 있는 내가 남들한테 나쁘게 평가될까봐 그냥 알리고 싶지 않아서 알리지 않았던 것,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해서 숨겨놨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문적인 용어로 자기 노출을 할 때 그냥 다 이야기하면 될까요? 요즘 TMI가 될 수 있겠죠. 너무 투머치 인포메이션이 될 수 있어서 이것도 적절하게 해야지만 상호 관계가 증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 노출의 지침 첫 번째, 노출의 양이 적절한가? 네, 뭐냐면 TMI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히든 영역에 한 10가지를 숨겨놨다면 한꺼번에 막 7개, 8개 전달하면 안 되겠죠. 하나, 두 개 천천히 꺼내놔야 할 테고
또 상대가 별로 알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을 막 내가 혼자서 알려주고 있진 않은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적인 벨트 라인을 유지하고 있는가. 네, 벨트 라인 밑에 제가 설명을 추가해 놨습니다. 자, 권투할 때 그 권투 팬츠의 윗선입니다. 이 아래를 가격하면 안 되겠죠.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이야기를 갑자기 툭 던지고 있진 않은가. 네,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각자 누구에게나 다 히든 영역이 있습니다. 오픈된 영역도 있지만, 그리고 눈먼 영역도 있지만 히든 영역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한 관계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하나 줬으면 상대도 하나, 히든된 영역을 오픈하고, 내가 또 하나, 상대도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친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를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상대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상대는 나와 친해질 생각이 아직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한 번 더 노력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하나를 더 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서로 주고받는 자기 노출의 양이 균형을 이룰 때 안정적인, 우리 되게 친해, 이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죠. 자, 이제 과제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하셨는데, 이런 방식의 수업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면 수업이라면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할 텐데, 열심히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자아개념과 정직성, 때로는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곤란하죠. 이럴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말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대충 그냥 얼버무리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내 집에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내 친구가 그림을 선물로 사온 거죠. 근데 내 취향이 아닌 거야. 네, 이럴 때 어떡할까요? 친구가 당장이라도 그 그림을 어디에라도 걸 것 같아요. 야, 이 그림 어디에 놓을까? 이때 나는 나만 알고 있는 이 마음에 들지 않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자,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침묵하는 거죠. 못 들은 척. 네, 할 수 있습니다. 딴짓을 한다라거나. 근데 이건 방법이 아니겠지만, 그 상황이 맞다면 대답하지 않고 사실을 털어놓기보다는 아예 대답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거짓말이죠.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말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거짓말을 상식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60%의 정도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일상에서. 그런데 의도는 좋은 의도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의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나도 나에 대한 정보를, 나에 대해서 내가 숨겨놨던 이야기들을 하기 싫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가 또 뭔가 나쁜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라고, 그럴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또 되지 않을 때 이제 얼버무리기가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거죠. 음식을 먹고 나서 맛있나요? 할 때 맛이 완전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맛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상처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나쁘지 않아. 굉장히 독특한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침묵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그냥 얼버무리는 게 되겠죠. 자, 친구가 야, 이 그림 어디다 놓을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한 진실은 뭔가요? 네, 사실대로 말하는 것.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마상을 얻겠죠. 마음의 상처를 얻을 겁니다. 자, 분명한 거짓말은 뭘까요? 위에 거짓말이 있었잖아요. 오, 그거 진짜 멋지다. 완전 내 스타일이야. 네. 이건 내 자신을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선물을 사온 친구를 위한 거짓말이겠죠. 자, 그러면 자, 얼버무리는 방법 두 가지가 이제 제시가 됩니다. 애매하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 정말 특이한 그림이네. 이런 그림은 내가 진짜 처음 봐. 자,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네. 아마도 조금은 크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애매한 거짓은 뭘까요? 음, 정말 고마워. 적당한 곳에 고민해서 내가 걸어 놓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역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데 지금 당장은 걸지 않겠다. 뭐 어쨌든 해석이 분명하게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애매하게 얼버무리는 것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취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제시하고 있는 것들은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취하고 있는 방법들을 정리한 게 되겠죠. 말을 하지 않는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것. 이 세 가지 방법들을 우리는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셀프 리더십을 내가 발휘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요소였던 자기 관찰. 자기 관찰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그 주관적 인식, 자아 개념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근데 자아 개념 하나의 문장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소나의 개념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했죠. 내가 쓰고 있는 다양한 가면들, 인격적인 가면들, 그게 내가 거짓된 모습을 보이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BTS의 페르소나라고 하는 노래를 같이 살펴보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다 나의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들을 더해가면서 자아 개념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아 개념은 네 가지 영역으로 또 꾸려질 수 있었죠. 남들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이 있고 남들 다 아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게 있고 또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이 있고 또 남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 자신이 조금 더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나만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과정이잖아요. 이걸 자기 노출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노출을 할 때 지켜야 되는 어떤 적정선도 있었고 만약에 자기 노출이 불편해서 다음 기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라리 말하지 말던가 그 순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또 있고 또 둘러대는 어떤 방법도 있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여러분들 출석도 확인해야 하니까 과제를 또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1번 성장기 때 여러분의 자아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친 한번 세 사람을 선택해 볼까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정리를 해보세요. 친구, 누구,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 그런데 뭐 너무 자세하게 서술할 필요는 없고요. 친구 누구가 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후원을 해줬다. 부모님은 또 늘 나를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되도록 해주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내는 의도는 여러분들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 사람,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지금의 나가 되었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자아 후원자와 자아 파괴자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동안 나로 하여금 긍정적인 자아가 형성될 수 있게 해주었던 사람 누구인지, 그리고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되게 했던 사람은 누구인지. 자, 근데 이번 문제는요, 서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각만 해보시죠.
그리고 그들의 자아 후원과 자아 파괴가 과연 합리적인 수준이었는지도 한번 더불어 생각을 해보시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수준이었는지, 그가 했던 자아 후원이 과연 너무 지나친 건 아니었는지, 자아 파괴가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는지, 그렇다면 내가 그걸 반영할 필요가 없겠죠. 자, 3번. 사회 비교에서 제가 비합리적인 사회 비교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외모에 대해서 내가 평가할 때 너무나 터무니없는 비교 집단을 설정하면 내 자신이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건 말고도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평가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 평가 기준들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내가 너무 터무니없는 비교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게 뭔지 한번 하나 정도 생각해 보시죠. 근데 나는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 다른 친구의 사례도 괜찮고, 친구의 사례가 없다 그러면 어떤 가상의 사례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마라톤 선수가 있는데 마라톤 선수는 바로 앞을 보고 바로 앞에 경쟁자를 비교 대상으로 놓고 달리는 게 페이스를 조절하는데 좋잖아요. 그런데 막 100m 앞에 있는 선수를 두고 한다면 안 되죠. 이런 식의 사례들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나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침묵과 거짓말, 얼버무리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뭐가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는지 써보시죠.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중에서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서술을 해보시죠. 그래서 2번은 생각만 하시고요. 1번과 3번, 4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과제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26일 4주차 나는 나를 온전히 알고 있는가 자아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